전통 건축의 이해, 근대 건축. 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외래에서 밀려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등장부터 철도의 개통, 수도와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공원이나 백화점의 등장, 박람회의 개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근대시기죠. 도시와 건축에서 역시 근대기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바로 근대기 이전의 도시와 건축과 비교하여 근대기 도시 및 건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개항기의 개항장과 개시장의 차이, 그리고 대한제국기 도시 변화와 일제강점기 서울을 비롯한 지방 도시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사진은 한자 읍과 곽에 해당하는 갑골문인데요. 읍은 도읍할 때의 읍, 곽은 성곽할 때의 곽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골문에서 나타난 읍과 곽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동그랗게 생긴 원입니다. 그것은 읍이나 곽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경계가 전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동그라미는 바로 성을 의미합니다. 성은 근대기 이전에 도성, 읍성 등으로 쓰이면서 근대기에 서양의 시티가 번역된 도시라는 단어가 일반화되기 전에 널리 사용되던 한자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대기 이전에는 도시라는 말이 아닌 도성 또는 읍성이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성을 쌓아서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고 그 안에 상하의 구분을 하며 봉건 통치 질서 강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것은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던 오래된 도시계획의 원리로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줄의 고공기나 삼예도의 도성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도시계획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도시가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근대기였습니다. 외세에 의해 개항이 이루어진 이후 외국인들만의 원칙으로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개항장이었습니다. 개항장은 외국인들의 거주, 영업, 부동산 취득 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도시가 만들어질 때에는 이전처럼 더 이상 성을 쌓지 않게 되었고 봉건 통치 질서를 상징하는 위계도 도시 안에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로는 부산, 인천, 목포, 군산을 비롯한 총 10개의 항구 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개항장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거류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거류지들은 격자형의 도로망과 블록 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대기에 계시장이라고 불리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은 바로 내륙에 위치해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거주가 허용되던 곳이었습니다. 계시장은 개항장에 비해 시간차를 두고 외국인들의 거류가 허용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첫 개항장인 부산이 개항된 것은 1876년이었지만 서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정식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은 1883년이 되어서야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존 도성 안에 들어와 사는 것 역시 조선시대 궁궐이나 양반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까지는 진출하지 못했고, 비교적 토지 가격이 싸고 빈터가 많아 토지와 가옥의 매입이 쉬웠던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는 정동이나 남산의 북사면 자락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는 그들만의 규약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했습니다. 계시장에서는 기존 도시 안에 들어와 정착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도시계획적 특징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에 이국적인 외관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주변과 차별화되는 도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허용된 개항장과 계시장에는 공사관이나 영사관, 교회, 학교, 병원 등 이전 시대에는 보지 못했던 유형의 건물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기능뿐만 아니라 양식적으로도 서양식을 띠고 있어서 새로운 거리의 풍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건물을 짓고자 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거류지 내에 건축을 제한하는 규칙들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건물의 방향과 배치, 벽체와 지붕의 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는데요. 방화와 위생의 요건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규칙이었습니다. 따라서 거류지 내에는 벽돌이나 석재로 지어진 건물이 들어선다거나 목조일 경우에는 서양식 건물을 흉내낸 일명 의형풍의 특이한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대한제국기에 들어서의 변화는 어땠을까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아관파천을 했던 고종이 경복궁으로 항궁하지 않고 서양의 공사관과 영사관들이 몰려있는 정동을 배경으로 한 경궁에 자리를 잡으면서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근대기 이전 궁궐의 입지와 시설의 배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궁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봉건 시대의 궁궐에는 도성의 북쪽에 자리 잡으면서 남면을 하고 그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도로는 남북과 동서방향으로 나게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경복궁을 보면 그 원리를 대체로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운궁은 그런 궁궐의 입지에 대한 원칙을 따를 겨를이 없이 급하게 정해진 궁궐로서 남북으로 다소 협소한 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궁궐의 주요 정각의 배치가 남면은 하지만 궁궐의 정문은 결국 동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안에는 근대기의 서양식 건축물이 곳곳에 지어지게 되면서 근대기 이전에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들과 공존하게 되는 특별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또한 궁궐 주변의 도로 구성 또한 일종의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게 되고 그 앞에는 하늘에 직접 재를 올리는 황구단을 두게 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도성 내 궁궐과 주변 도로 체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대 이전 시대에 극히 간략한 도로 관리 규정만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를 모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근대 이전 시대의 도로란 전염병과 잡귀의 통로이자 위풍양속을 해치는 부도덕한 일들이 전파되는 통로라고 여겨져 그 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악지형이 많고 해안선과 하천이 발달한 지형적 조건 때문에 조선시대의 대규모 운송에 있어서는 육상교통보다는 수로교통을 활용했고 때문에 도로의 발달은 더욱 더뎠으며 관리 역시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도로의 정비와 수레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것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고 이를 국가적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부터였습니다. 도로의 폭을 새로 정하고 길가의 임시 건물인 가가에 대해 기한을 정해 임시로 허용하되 기둥 높이와 지붕의 재료를 제한하고자 하는 등의 규정을 정하며 도로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기 국내외 정세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구구는 점차 기울어가고 있던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일제강점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더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이전 시대의 도시 공간이 더욱 철저하게 부정당하며 변화하던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도성과 읍성의 경계를 담당하고 있던 성곽이 허물어지면서 안과 밖, 그리고 그 안에 위계를 부여받던 공간들이 모두 식민 통치를 위한 시설들로 전용되면서 도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민지라는 특성상 식민계층과 피식민계층의 공간이 나뉘게 되면서 이중적 도시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 한편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과밀로 인해 도시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맞게 됩니다. 시구 개정 사업과 시가지 건축 취체 규칙, 그리고 조선 시가지 계획령 등 각종 도시 및 건축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제도들이 만들어지던 시기도 그때인데요. 그로 인한 변화는 크게 수도였던 서울과 그 외 지방 도시의 상황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500여 년간 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한양으로서 봉건시대의 도시계획 원칙이 잘 나타나 있던 도시였죠. 성리학적 위계와 풍수지리적 관념으로 만들어졌던 성곽도시 한양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적 상황을 맞아 급격하게 바뀌어 갑니다.
500여 년간 물리적 경계를 담당했던 도성이 허물어지고 금산 정책으로 보호되던 국유지와 삼림이 훼손되면서 그 경계가 밖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회철과 전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궁궐의 훼손을 들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건물들은 철거되어 경매로 팔리면서 그 자리에 조선물산 공진회와 조선박람회 등이 열리고 그 앞에는 조선총독부 건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창경궁에는 동물원과 식물원을 들이면서 한때 나라의 지존이 거하던 궁궐의 지위가 유린당하기도 했습니다. 경희궁은 경성중학교가 들어서고 관사주택단지로 개발되게 되었고, 덕수궁은 미술관의 형식으로 일반에게 개방되면서 대한제국 시절 고종황제가 꿈꾸었던 그 이상에 대한 흔적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양의 내사상을 담당하고 있던 남산에는 당군을 모시던 국사당을 이전하고 도성을 허문 뒤 조선신궁을 지었으니, 이는 이제 조선은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아닌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도시라는 인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성이라 이름이 바뀐 도시 안에는 북촌으로 대변되는 조선인의 거주지역과 남촌으로 일컬어지는 일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양분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중성 또한 희석되어 일본인들의 점유 영역은 점차 넓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제강점기 서울의 변화를 추동한 원인에는 급격한 인구 증가도 한몫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500여 년 내내 10만에서 20만 내외로 거의 변동이 없던 인구가 1920년대에 들어 갑자기 25만이 되고, 1930년대에는 40만, 1940년대에는 100만에 육박하게 되어 불과 30여 년 만에 경성 인구는 5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주택난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이에 서울의 미개발지들과 외곽의 토지들은 주택지로 개발되게 됩니다. 또한 일제가 전쟁에 몰두하게 되면서 서울 인근 지역에 공업지역을 설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서울의 경계는 한강을 넘어 영등포로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이를 도시적으로 뒷받침한 제도가 바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었는데요. 도남지구를 시작으로 영등포지구, 대현지구 등에 적용되며 일종의 신도시가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의 경계는 더욱 외곽으로 넓어져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도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도시의 변화와 쇠락, 그리고 두 번째는 신흥 도시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공주의 쇠락과 대전의 부상, 강경의 쇠락과 군산의 부상을 들 수 있습니다. 공주는 조선시대 충청 가명이 위치해 있던 옛 도시로서 충청권의 가장 중심 도시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부선과 호남선이 놓이게 되면서 인근의 한촌이었던 대전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급기야 충청남도청이 이전되게 되면서 공주는 급격하게 쇠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철도가 만든 신흥도시 대전에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이 거주하게 되고, 대전역 부근에는 일본인들의 신시가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인 강경은 앞서 언급했듯이 수로 교통이 중요했던 조선시대의 3대 시장으로 꼽힐 만큼 매우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군산이 개항되고 그곳을 통해 쌀을 비롯한 모든 물자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무역의 중심이 되게 되면서 강경은 기존의 명성을 빼앗기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군산은 철도가 놓이고 신장로가 뚫리게 되면서 간척 사업까지 더해지고 그로 인해 더욱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넓은 호남 평야를 바탕으로 농장을 운영하던 일본인들이 주도하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항 이후 우리나라에 있었던 도시적 변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시기는 다른 나라들의 근대 시기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 없이 급격하게 맞이하게 된 서구 문명과의 접촉과 강압적인 수탈과 개발이 자행되었던 심리적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대 이전 시기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벽돌과 같은 건축 재료가 일반화되는가 하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새로운 건축 재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국적인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목조 건축과는 다른 형식의 목조 건축이 유입되면서 근대기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근대기 우리나라에서 주목받게 되는 새로운 건축 재료와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한 건축적 변화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벽돌조 건축이 주목받게 된 배경과 콘크리트조 건축의 등장 양상, 그리고 목조 건축의 변화 양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대기를 맞으면서 외국인들의 거류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건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요. 우선 외교적, 상업적 목적으로 지어진 공사관이나 영사관, 그리고 상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영국 공사관이나 세창양행 사택이 그 예이죠. 또한 외국인들의 선교 또는 유경 사업의 일환으로 교회, 학교,
병원 등을 짓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동성당이나 배제학당이 이에 속합니다. 한편 조선 정부에서도 궁궐 안이나 관청의 일부를 서양식으로 지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궁 안에 지어졌던 석조정과 번사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건축물들을 짓는데 가장 많이 사용된 건축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름 아닌 벽돌이었습니다. 벽돌은 강하고 가볍고 장식적이며 형태를 만들고 이동하기 쉽고 화재와 추위, 더위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벽돌은 길을 차단하는 건축 재료로 산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쓰일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비싸서 궁궐이나 일부 사대부가 등에서 일부만을 장식적으로 꾸밀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벽돌의 보편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근대기에 들어 외국인들의 공관 또는 종교시설 등이 벽돌로 지어지게 되면서 일종의 문명 개화를 상징하는 재료로 인식되게 되면서 근대적인 건축 재료로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이죠. 더구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견디기 힘든 한반도의 겨울을 나기에 벽돌만한 재료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한반도에는 지진이 없기에 더욱 이상적인 건축 재료로 생각되어 더욱 많이 공급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벽돌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어나 1910년대에는 연간 1천만 장에 불과했던 생산량이 1930년대가 되면 연간 1억 장 정도가 되고 국내의 벽돌 공장 역시 50여 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벽돌은 주택에서부터 관공서에 이르기까지 두루 사용되었는데요. 목조, 콘크리트조 등과 혼합되어 복합적인 양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그것은 의외로 궁궐 건축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1917년 창덕궁의 대조전에 화재가 나게 되자 경복궁의 교태전을 이전하게 되면서 방화구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목가 구조를 정교하게 모사해서 그 위에 단청까지 입혀놓은 상태여서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콘크리트라는 신재료는 가장 보수적일 것 같은 궁궐에서부터 사용된 것입니다. 당시 콘크리트는 목재, 벽돌에 비해 가장 비싼 건축 재료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될 수 없었고 궁궐 정도의 위계가 되는 건물 정도가 되어서야 쓰일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도 콘크리트는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관공서 건물과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건축물에서나 나타나는 고급 건축 재료로 쓰입니다.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로만 된 건물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벽돌조 건물에서 바닥을 만들 때 종종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구조적 합리성과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의 장점이 채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사용은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 유행하게 되면서 더욱
일반화되어 갔고, 바깥에서 콘크리트의 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이 지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서울시 의회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구 경성 부민관 건물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조 건축은 어땠을까요?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 중에는 우리나라 근대기에는 벽돌조나 콘크리트조 건축물이 주로 지어져서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기는 물론이고 해방 이후까지도 한동안 목조 건축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목조는 벽돌조나 콘크리트조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고 가공이 쉬우며 인장력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짓기에 유리합니다. 게다가 한옥과 같은 전통적인 주거 건축에 대한 수요가 근대기에도 꾸준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목조 건축은 오히려 부흥기를 맞기도 했죠.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목조 건축만이 지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양식 벽돌조 건축물을 짓기 위해 왕대공 트러스나 쌍대공 트러스를 올린 목조 지붕 또는 1층이나 2층 바닥을 거는 데에 목조가 활용되었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도입된 일본식 목구조 건축물들도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목조를 가지고 서양식 건축물을 흉내내서 짓기도 했는데요. 앞서 개항장에 일본 거류진에 지어진 의향품 건물이 바로 목조에 기반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벽은 미늘판벽으로 처리하고 지붕은 트러스를 올린 절충식 건축물이었죠. 또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문화주택이라는 주택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일명 옥합에, 한국말로는 평벽이라는 명칭의 목조 주택이 많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구조는 목조로 처리하되 바깥을 모르타르 칠 등으로 마감해서 외부에서는 목조인지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식 주택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알맞아 선호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근대기 건축물에는 벽돌의 사용이 증가하고 콘크리트라는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여 사용되었으며 목조 또한 새로운 형식의 구조의 목조가 유입되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건축 재료와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들이 근대기 도시 안에 등장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근대기 건축 재료와 구조는 한 가지만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여러 조합으로 혼합되어 쓰였다는 것도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어떤 부분에 사용되었고 어떤 재료가 구조를 담당하는 반면 어떤 재료가 외장을 맡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다 보면 그 시대가 가지는 재료에 대한 인식과 의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총 2문항이 제시되고 각각 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통 건축의 이해, 근대 건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